자,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를 놓고 불거진 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 또 민주당의 적통 논쟁 등 이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지호 박사, 이두하 변호사, 김종욱 동국대 외래 교수,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재 바로 보시죠. 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내홍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진석 의원이 재보선 승리가 윤 전 총장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선 넘었다 이러면서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윤과 그다음에 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두하 변호사님께서 무슨 일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좀 간단히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제 대표치고는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라디오나 이런 인터뷰에서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좀 위험하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갔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를 하는 듯하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중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 재보궐선거의 승리 요인 중에 하나도 윤석열 후보가 존재했기 때문이고 당 밖에서지만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나오고 또 일정 부분 사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또 올리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 이 갈등이 노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갈등이 노정되는 거는 그 야당 내에서 어떤 절박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야당 지지층의 압박도 있고요. 네. 그거 외에 또 어떤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여전히 이제 임기 후반기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론이 그 4.7 재보궐선거 전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진보층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4.7 재보궐선거 전후보단 좀 늘어나고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가 있긴 있겠지만 그 범야권 후보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대선 후보 지지율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총합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지지율 때문에 이런 절박감, 이런 위기 상황 때문에 이제 야권에서도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조금 다르게 서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얘기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랑 이른바 친윤계로 불리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 기싸움이 정말 팽팽해 보이는데 이게 수습이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좀 스탠스를 바꾸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겠나 보여지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고 해놓고 더 위험하게 만드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이준석 대표는 뭔가 이렇게 입당을 재촉하고 압박하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요. 예. 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윤석열 총장 저 후보를 이렇게 디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여권 사람들이 굉장히 반색을 해요. 지금도 저쪽 저 두 분들 보면 이제 표정이 좀 환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발언을 누가 반색하고 있는가를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은근히 좀 심리가 있잖아요. 자꾸만 들어오라 그러면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더 안 들어가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스타일이나 캐릭터가 저런 식의 이준석 씨의 압박을 통해서 그거를 끌어낸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빔밥 그 뭐 고명 얘기도 하고 당근. 그러니까 왜 또 하필이면 당근이냐? 당근 없이도 비빔밥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준석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요. 이준석 대표 본인은 그 비빔밥에서 참기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고명과 그 밥알까지 이렇게 맛있게 이게 좀 비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참기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기름이라는 게 그러면 잘 비벼지도록 화합되도록 미끌미끌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좀 뭐라고 할까 바깥에 있는 주자를 이렇게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맛있는 비빔밥 만들어지는데 교란 요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 친윤계로 분리된 일부 의원들,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지지 사인을 받는 이른바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까지도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를 뭐 견제한다, 뭐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견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심해지고 사실들을 있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한쪽에서는 연판장을 돌려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 일부가 보이는 거고 네. 또 정반대로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이 벼락치기로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연판장과 벼락치기 두 갈등들이 심해지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양자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에 계속 이겼었는데 지금은 뒤지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얘기는 네. 중도층이 위반하고 있다는 거고 정권 심판론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연동되니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소위 민주당보다 좀 낮아지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당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비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준석 효과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개혁보수 얘기를 겨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또 역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뭔가 중도층을 확장할 줄 알았는데 계속 연이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드 배치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걷지 말자 120시간까지 나오면서부터 상당히 보수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게 정비가 된다. 이게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연판장을 돌리시든 벼락치기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선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갈등 국면으로 가게 되면 저는 오히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내부에서 일단은 중간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쉬는 것처럼 예. 좀 정비하고 역량을 가다듬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연판장은 예.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나름대로 압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체에게는 국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김병욱 교수님께서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정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비를 해야 된다는 국민의힘도 얘기죠? 마찬가지겠죠. 둘 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네, 또 이 대표는 윤석열을 위한 꽃가마는 없다면서 이 공정한 경쟁이랑 자강론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적절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신가요?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강론이라는 게 실은 당내 주자에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예.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에서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럼 당내 주자가 됐고 안철수 후보는 그냥 이용당했다는 취지처럼 들려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이거 들어오지 말란 말 아닌가. 오히려 들어오면 우리는 자강론이니까 본인은 경선 버스에 타서 흥행만 높여주고 내리시면 된다. 이런 취지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공정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이준석 대표를 경계할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본인의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자꾸 보수표만 받으려고 하는 본인이 야권의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한다고 했었는데 본인의 메시지 자체가 계속 보수만 나오고 있고 본인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답답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과거 미숙했던 정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고 네.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답답하다고 보지만 곧 있으면 이준석 대표가 답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경선 버스가 출발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안 타면 예. 예. 흥행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동들이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당의 주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한다느니 모셔와야 한다느니 꽃가마를 태워야 한다느니 하는 예. 주장에 선명하게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누가 했죠? 윤석열 쪽에서 이런 주장을 자기 꽃가마를 태워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적은 왜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마치 윤석열 쪽에서 꽃가마를 태워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걸 안 태워주겠다니까 거기서 뭐가 안 맞아갖고 안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네. 이게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네. 이게 당 대표로서 이게 할 일인가? 이게 굉장히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예. 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이러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건 한번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윤 전 총장은 당과 지금 거리를 두면서 외연 확장,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위험하죠.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좀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들과 아주 비슷한 판단들을 하십니다. 글쎄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잘못된 어떤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시작을 하질 않죠. 네, 들으셨겠지만 이 대표는 당내 후보들이 중심이 되는 이 8월 말 경선 버스론을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8월 말까지 입당을 하지 않는다면 이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좀 힘을 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계속 예측을 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곤란한데, 근데 저는 일정 부분 그 야권에서는 범야권은 그 정권 교체라는 그 정말 그 지지층의 그 거대한 압박이 있거든요. 그리고 범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절대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걸 유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알죠, 그건.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다 알고 있고 그래 어떤 방법이냐가 문제일 텐데, 예. 그리고 요즘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해하는 게 들은 얘기가 많아서 더 오히려 곤란한 그래서 한쪽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봐 더 곤란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최재형 전 후보도 최재형 후보도 사실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정 부분 정치 그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나서 행보는 정말 이제 그 추진력이 있고 정무 감각이 있는 판단을 받아들여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랑 최재형 후보가 경쟁해야 야당의 일정 부분 컨벤션 효과가 어느 단계에서 경쟁할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야당 후보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하면 한 10% 남짓 그죠? 15%까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두 다 합해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권의 그 특히 국민의힘의 대표나 중진 의원들의 절박감, 위기 상황 이게 있는 것 같고요. 최재형 후보가 아마 8월 이내에 이제 두 자릿수가 될 수 있을 건가 이제 10%가 넘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참 지금이 어려운 시기인 게 저도 최재형 후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 목소리가 저랬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어서 얼굴, 이름, 목소리를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도 모두 아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래서 인지도를 빨리 올리고 네.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행보를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아까 이제 김정욱 교수님께서도 그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이 정비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윤 전 총장 측이요 대선 공약을 구체화할 70여 명의 정책 그룹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책사였던 전병민 전 정책수석이 총괄한다고 하는데 먼저 신 박사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그러면 들어가지 않고 제3지대에 있게 되는 이야기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제3지대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대선 주자로서 상당히 뭐 국가 비전이나 주요 분야별 정책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예. 제가 뭐 들은 바로는 3월 4일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정무적인 준비를 한 1 정도를 했다면은 그 정책적인 준비를 한 10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좀 그게 불균형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최근 이제 캠프 운영 과정에서 좀 이렇게 노출이 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 이제 TV조선 보도로는 YS 때 책사였던 전병민 전 정책수석이죠. 그러니까요. 그분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또 중앙일보 보도 보면 그 두 축이다. 저 전병민 전 수석하고 지금 그 국무조정실장 지내고 네네. 좀 그 윤 캠프의 좌정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석준 네. 그 전 국무조정실장하고 두 분이 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뭐 저거는 아무래도 지금 저기 윤 후보에 대해서 네. 뚜렷한 대안이 없다. 반문만 있지 않느냐. 무슨 정책적 그 대안 제시 능력이 아직 좀 뭐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잠룡인 김동연 전 경제부 총리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환골탈태를 한다면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야권 잠룡으로 좀 불렸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또 여권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어렵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건데 전 정치는 어느 정도 자기의 좌표를 찍고 국민에게 검증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계속 그런 좌표를 찍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구나. 그러니까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입장을 정확히 말씀하지 못하는 건데 예. 말은 있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몸담은 곳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느냐. 저 그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볼 땐 윤 전 총장과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비전으로 어떤 실행을 말한 적이 없다. 이 말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본인이 하셔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 스스로가 몸담는 것에 비판하기 싫으시다면 예.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말씀하셔야 돼요. 만약에 말씀 안 하시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판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예를 들면 여야 정치가 붕괴될 때 어떤 몰임수를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또는 이번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노리나?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 그렇다면 본인이 이 상황에서 과거부터 본인이 그 흑수저에서 올라와서 나라 덕에 성공을 해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게 어떤 국가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방식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윤, 최, 그다음에 또 다른 그 길을 걷게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제라도 빨리 본인이 어떤 버스를 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말씀하신 국가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게 이제 뭐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뭘 하려고 하는지 먼저 국민들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당 같은 경우는 이미 경선은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 경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타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야당도 곧 있으면 경선 버스 출발한다, 뭐 택시 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여권 갈지 야권 갈지 구별을 아직 정리를 안 했으니까 이 부분부터 벌써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보면서도 생각나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외식수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세금 걷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줄 바에는 안 나눠주는 게 낫다, 안 받는 게 낫다, 뭐 돈으로 표를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네. 본인들이 어떤 기본 재난 소득이라든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본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뭘 할 것인가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예. 이것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상대방만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게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들 사이에선 신경전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적통 논쟁, 이 경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김종욱 교수님은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큰 변수가 아니라 가장 안 좋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좋은 듭니다. 변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논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경선을 하면서부터 지지율이 출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네거티브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상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대세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세론을 갖다 유지하기 위한 입장, 아니면 뭐 2위 같은 경우는 대역전을 하기 위한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손쉬운 선택을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 민생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고통에 대한 이해 문제 이런 아젠다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뭐 지금이 신분제 사회도 아니고 적통 논쟁을 벌이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굉장히 있고요. 또 하나는 예. 왜 계속 돌아가신 대통령을 호명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아픈 역사입니다. 이 얘기 예. 결론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산유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아픈 역사이고 민주당에게는 뼈 아픈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 전체적인 대통령 역사에서 별로 좋은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논쟁을 벌일까라는 부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상처가 있는 거 분명히 알면서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지금이라도 6명 후보가 전격적으로 모여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요. 정책 경쟁하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두 번째로는 캠프 내부에서 좀 엄중 경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선거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선거가 되게 되면 5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그중에서 과거에 했던 방식인 아주 손쉬운 네거티브 방식을 맨날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것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럼 캠프에서 퇴출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우리 민주당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해서 민주당이 소위 2월 3월 달에 큰 문제가 됐던 부동산 문제, 불평등 문제, 그다음에 경제 성장 문제와 관련된 아젠다를 통해서 6 후보가 어떤 비전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라는 방식들을 통한 합의가 필요해요. 제가 또 안 그랬을 때는 당 지도부가 경고 또는 심각한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까지 주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 측은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을 했는지를 추궁을 하면서 공격에 나섰는데 이 전 대표는 탄핵에 반대를 했다고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당시 현장 자료가 진실 공방의 소재로 맞아요. 떠올랐습니다. 예. 이런 자료를 보고 판단이 가능할까요? 실제 이제 자료를 보고 판단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무기명 투표였고 예. 2명이 반대를 했는데 한 분은 이제 자민련의 김종호 전 의원이었고 그러니까요. 한 명은 이제 누군지를 모르는 건데
누군가가 뭐 진실을 말하기 전까지는 이제 확인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사진에서 뭐 탄핵 표결과 관련해서 스크럼을 짜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실 공방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흥행이 안 될까 봐 걱정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과정 속에서 흥행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또한 그 안 좋은 거지만 또 이런 것들이 향후 본선에 있어서는 어떤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국민들께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예. 저는 그렇게 또 좋은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오히려 반대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지 미래 예. 비전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함께 병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 대선 후보군에 있어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도덕성이나 이런 검증에 더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비전 관련해서는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당시 이제 이낙연 의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표는 했다, 저기 뭐야 네. 반대했다는데 이제 거기에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아시는 내용이 좀 있으신지. 그때 그러니까 두 표 중에 한 표는 이제 확인이 됐고 한 표에 대해서는 이제 또 두 가지 설이 있었어요. 김효석 의원. 네, 김효석 의원 설이 있었고, 근데 김효석 의원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고백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낙연 의원이 당시에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는 뭐 그 하나의 그 근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적통 논쟁이요 참 재밌게도 이낙연 후보가 촉발시킨 거예요. 지금 왜 이재명 쪽이 과거 2004년 그 아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고 이 아픈 이야기를 자꾸만 꺼내는 하는데 아니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내가 적통 후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재명 후보한테는 정통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전직 의원한테 정통이 뭐냐고 물었더니 정동영 통이 정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동영 후보는 2007년에 그 민주당 쪽 후보였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뭐냐 하면서 저 반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이낙연 후보 측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적통 얘기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서 이제 월요일에 수감되는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낙연 전 대표에게 문 대통령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지사와 이낙연 지사의 통화 내용, 뭐 이거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포스터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신 사람이다. 내가 이 민주당의 적통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본인이 공천을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 땐 본인이 대변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국무총리를 한 거 아닙니까? 당대표를 하고 그래서 포스터 중에 적통이 정통을 이긴다 이런 포스터가 있어서 저게 밑도 끝도 없이 적통이 어떻게 정통을 이기냐 그랬더니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통이라는 게 정동영 통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 이런 거여서 근데 저희는 이걸 보고 우리가 적자, 적통, 뭐 정통 이런 얘기를 아니 조선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예속 논쟁도 아니고 무슨 적통 논쟁입니까? 이게 도덕성 논쟁일 수가 없죠. 이건 도덕성 검증이 아니고요. 시대착오적인 그 적통 논쟁이죠. 그러니까 이게 흥행이 되는데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적통이 정통을 이긴다는 게 저런 심오한 의미가 있었구나. 막 공부도 하게 되고요. 당 상황도 알게 되고요. 막 포스터도 별의별 게 다 돌아다니잖아. 근데 이게 백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남보다 못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후보가 저는 되게 안 좋게 생각한 게 가족들 얘기를 후보들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문제를. 그건 정말 저는 금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얘기를 먼저 후보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저쪽 가족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극복하기가 쉽진 않을 거다. 지금 흥행한다고 좋아하실 때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친문 강성 지지층 그리고 적통이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이제는 영호의 몸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대통령을 잘 부탁드린다고 했으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분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댓글 조작을 해서 정말 그 안철수 대표의 말을 빌자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수감이 되는 사람이 이걸 끌어다 쓰는 게 모르겠어요. 당내 경선에서는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관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도덕성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중도층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까요? 잘 예.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추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의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드루킹에 대해서는 네이버사가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정통은요. 정동영 통이 아니고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로 제가 이거 있습니다. 정확히 예. 규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예. 뭐 최근에 이제 모두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아마 지지를 조금씩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네.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과 그다음에 경선인단이 어떤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누구를 공격해서 얻은 표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뭐 저는 거기는 맞는 것 같아요. 탄핵 문제,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이 탄핵 문제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과거 문제, 그다음에 추윤 갈등을 통해서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린 이런 부분들은 전 자책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한 자책거리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이 김경수 지사가 관련된지 모르고 난 상황에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수사가 착수했기 때문에 예. 이건 오히려 제가 볼 때 김어준 씨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한 자책골로 하나는 김어준 씨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세 골을 다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간 상관없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좋지 않은 상황인 거라는 느낌은 들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보란 듯이 저렇게 비판하고 있는 김두관 후보에게도 좋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봉합하고 원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이 바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맞게 예. 그쪽으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윤 전 총장의 윤 전 총장에서 지지를 갖다가 선회한 분들이 주로 여성 또는 호남 유권자층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분들의 이동성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이분들과 연동해서 중도층이 같이 이동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이 네거티브로 일관했을 때 이분들의 지지층들이 계속 여기 있을 것인가? 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금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저는 김경수 지사 통화 내용 대통령을 잘 지켜드려라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저 좀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예. 이것까지 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대선 뭐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친노 친문의 적자라고 김두관 후보가 생각을 한다면 예. 노무현 탄핵 이거 다 맞는 말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주장이 뭐 굳이 뭐 자기 올리려고 뭐 이렇게 한다기 생각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김두관 후보는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요, 이제 추미애 후보랑 지지층이 좀 겹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뭐 1등할 일은 거의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 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결과를 예상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사실 1월 17일 날 2018년 1월 17일 날 그 김어준 씨가 문제 제기를 2017년 12월부터 했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수사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디지털 소통위원회인가 최민희 전 의원이 위원장 하시던 거기 밑에 그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방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2017년에
이번에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사였던 이현욱 변호사가 반장이 돼서 1월 31일 날 고발장 들고 사진도 있더라고요. 예. 그분이 고발 접수한 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당 대표가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추인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 대책반을 만들었고 반장은 그 대표가 추인은 했겠죠. 그래서 이현욱 변호사 지금은 경기 뭐 도시주택공사인지 GH공사 사장을 하시더라고. 참 변호사가 GH 사장도 하시고 저희가 참 부러워한 변호사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그 고발장 접수했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알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 큰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끌어내신 판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야권에서는 오히려 야권에서는 좀 고맙게 생각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하다 이제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이 돼서 국내로 후송이 돼선 이 청해부대의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이 한 청해부대 장병의 아버지, 부대원 대부분이 감염 상태로 근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고열하고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많이 나타나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꼭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백신을 안 맞았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우리 그 청해부대 카페에 있는 분들도 다들 놀라시더라고. 백신을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피가래가 나올 정도로 증상이 심했다. 또 그렇지 않다 이런 등 이 당시 상황에 대한 대원들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승호 변호사님. 일단 뭐 장병들에 대한 보호가 좀 소홀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백신을 빨리 공급했었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더 빨리 이런 장병들의 어떤 상태를 알아서 대처를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나 총리나 또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들이 안전지대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항해 과정에서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또는 뭐 피가래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또 진술들은 여러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얘기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국방부에서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서욱 국방장관이 청해부대원 격려품으로 이 백신도 아니고 과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헛웃음만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아주 세게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백신 대신 과자를 보내다니 이게 정신 나간 국방부 장관 아니냐. 대통령이 즉각 경질해야 된다 하면서 과거에도 그 목함질에 그 폭발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상당한 장병에게 당시 그 문재인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때니까요. 그 국회의원이었나요? 무슨 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 그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냐. 발목이 지금 없어졌는데 무슨 짜장면 얘기를 하고 코로나 걸려갖고 생명이 위독한데 뭐 달달한 과자 주고 코로나 걸리면 이게 후각하고 미각 자체도 없어지는데 그 달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러니까 상처에다가 좀 소금 뿌리는 식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청해부대 이제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는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사용 지침을 내렸던 이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해군 실무진의 착오로 배에 싣지 못했다고 그래요. 군 체계 허점 뭐 여러 군데서 지금 군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까지 있을 줄은 정말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계속. 신속 항원 검사 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사놓고 깜빡했답니다. 아니 깜빡할 게 따로 있지. 백신도 못 주는데 이 키트라도 이거는 구입은 다 해놓고 왜 안 줍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은요. 이제 격리부대 그러니까 이 청해부대에 이거를 해주는 건 해군 의무실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해군 의무실 실무진들이 이걸 깜빡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깜빡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이제 항체 검사 키트를 갖고 가서 초기에 이게 감별이 잘 안 돼서 제때 격리를 못하고 집단 감염이 되고 이게 확대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자체 그 감사 결과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SNS로 사실 이거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017년 초에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낚싯배가 전복되니까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동 묵념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그냥 SNS에 쓸 게 아니라요. 정말 저렇게 감염이 돼서 청해 부대가 저렇게 아덴 여명만 작전 이렇게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인데 배를 문무대왕한 구축함을 저렇게 저기 다른 데 두고 그 급유기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은 저 군인들한테는 되게 오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을 절절히 끓였겠습니까? 근데 가족들이 야당 의원한테 이런 걸 제보를 하면서도 자기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이게 피해가 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실 게 아니라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형법상 군형법상 상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위로하는 어루만지는 얘기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백신을 제때도 못 주고 사놓은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깜빡하고 아니 그리고 해군한테 뭐 과자 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과자 안에 고래밥이 뭡니까 고래밥이. 그리고 저 과자들 딴 분들은 과자 안 먹으셔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달달하지도 않아요. 저게 뾰족뾰족해서요. 인후염 있는 사람 저거 먹으면 알겠습니다. 목이 아파요. 알겠습니다. 뭐 국방부의 일도 문제고 또 대통령 좀 세심한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분과는 여기서 정치인 분야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